여전히 미국 90% 포트고 지금 한 30억 90년대 인터넷 때랑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광통신이나 통신망을 깔고 나면 그냥 끝인 건데 지금은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제한되어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일종의 헤지 펀드로 바뀌었어요. 지금 변질됐어요. 주린이 분들은 그냥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예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유튜브 채널 손주부TV 운영하시는 손주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님. 연초에 출연을 하셨는데 2020년도 이제 금융자산 2억으로 은퇴를 하셔서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13억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올해 좀 투자 성과는 어떠신지 그것부터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30억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럼 작년 말이 금융자산 13억에서 6개월 만에 그러면은 거의 2.5배? 네, 그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집중 투자를 했는데 메모리 주식이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 엔비디아가 40%, 그다음에 메모리 3사 50%, 솔리드 파워가 10%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을 90% 비중을 담으시고 국장 10%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어떤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국장은 10%고 여전히 미국 90% 포트고 미국 거 90% 안에서 80% 정도가 메모리 주식 마이크론, 샌디스크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20%가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솔리드 파워 조금. 종목 수가 굉장히 적은 편 아니세요? 네, 저 집중 투자하는 편이어서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 말부터도 그렇고 국내 시장의 이제 지수 상승률이 미국 시장을 거의 압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시장의 90%를 가져가시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국장 저 되게 좋게 봐요. 근데 제가 미국을 계속 투자하는 이유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원화이기 때문에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달러를 좀 가져가자 라는 생각으로 했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미국 기업은 완전 프리하기 때문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아무런 물론 싸우고는 있지만 대만 관련된 이런 리스크가 막 부각되지는 않는데 민주당 정권일 때 보면은 낸시 펠로시 기억나시죠? 대만에 괜히 갑자기 방문해서 막 국가로 인정한다 막 이런 말 하면은 그게 일종의 중국의 발작 버튼인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TSMC도 그렇고 좀 조정을 받더라고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없는 편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제 주변에도 서학개미들 다시 이제 국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하는데 근데 리스크 헤지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융자산 말고 이제 부동산 자산은 다 원화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자산은 웬만하면 달러 자산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신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2021년도를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는데 근데 지금 1,500원이 넘어가니까 그냥 앉아서 원화 기준으로는 이게 자산이 녹은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집을 들고 있어서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서 달러 자산으로 그때 그냥 다 들고 있었으면은 주가가 그냥 오르지 않았어도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많이 오른 상태니까 이거를 한 4, 5년 동안 학습을 하고 나니까 기업들도 이 환전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외화 예금으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예전과 달리 많이 ETF 통해서 해외 주식을 많이 사니까 그런 수요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때문에 또 미국에 투자하라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대기업이 이제 수출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원화로 환전을 잘 안 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갈 그런 거리도 많긴 많잖아요. 하반기에 뭐 국채지수 편입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한국 시장이 지금 좀 맛있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원화도 박살나 있고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금 들어오면 지수도 먹고 상승분도 먹고 환차익도 먹고 그러니까 2분기 평균 환율이 지금 아직 6월이 안 끝났지만 1,500원을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게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로 사실 안전만 네. 있어도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네. 그만큼 환차익도 누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이게 되게 밸런스 있는 어떤 시각을 유지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새 하도 이게 국장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뭔가 더 달러를 팔아갖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주식을 다시 갖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네. 확실히 이런 저런 거 뭔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있겠다 싶네요. 네네네. 손주부님 포트 보면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인 맞아요. 거잖아요. 뭐 맞아요. 미국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게 미국도 역시 최근 들어서 반도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거 좀 꿀팁 좀 주세요. 질문이 그냥 이거 언제 팔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사주는 주체가 지금은 더 많잖아요. 제가 메모리 쪽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HBM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협상력의 추가 HBM 3사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막 옮기기 시작을 했고 다시 균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들 막 천문학적 캐펙스를 쓰고 있는데 어느 하나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하거나 넘어질 것 같거나 막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오픈 AI가 상장 좀 지연시킨다 그러니까 상장 지연이 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반도체 아무래도 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부각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제 조금씩 옮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반도체에서 조금씩 하이퍼스케일러랑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섹터로 조금씩 이제 옮기려고 째려보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쪽으로 옮기시는지는 여쭤봐도 되나요? 그 이유를? 일단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다 오픈 AI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렇고 제이민 AI도 그렇고 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인공지능 모델이 작동하는 원리를 전문가들이 요즘에 뜯어보니까 세 개가 다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 맞아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네. 거의 약간 어떤 네. 수준을 좀 수렴하는 느낌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모델이 범용화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범용화된다라는 게 차별성이 없다라는 뜻이고 범용화되면은 더 비싼 값을 부르기 힘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항상 드는 게 제가 2005년 그 회사에 전 직장에 합격을 하고 2006년 1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회사에서 영어를 제일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역 업무라든지 이런 데 제가 막 항상 불려 다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대리쯤 되니까 들어오는 제 후배들이 영어는 다 기본 장착에 그렇죠. 탑재가 돼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중국어도 하고 막 러시아어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스페인어 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영어라는 무기가 범용화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 회사 내에서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도 범용화가 되면은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비싼 돈 받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제일 이득을 보는 게 소프트웨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인데 소프트웨어 섹터들이 지금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사스포칼립스 뭐 이런 단어 나오고 기업 가치가 지금 되게 많이 싸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들고 있는 그 독점적 데이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독점적 데이터랑 인공지능 모델이랑 결합시켜서 좋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시 한번 이제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또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돼서 더 많이 쓰이게 되면은 어찌됐건 다 인프라는 하이퍼스케일러가 다 들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될 거고 상황을 지금 째려보고 있죠. 지켜보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당분간은 AGI가 나올 때까지는 다 돈은 쓰는 거를 다들 멈추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학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재기적 자기 개선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뜻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다음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럼 인공지능 버전 1을 제일 먼저 달성한 애가 이제 버전 2 제일 먼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버전 3, 4 이렇게 J 커브로 이렇게 제일 먼저 달성한 애가 ASI 달성할 확률이 높게 되고 그렇게 ASI를 달성을 하면은 후발주자들이 못 쫓아오게 후발주자 모델들을 코딩이나 이런 걸로 뭐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뭐 아니면 도식으로
당분간은 계속 투자를 할 것 같고. 그 어떤 목표 지점을 위해서 네. 계속 더 이상 이제 후진은 안 된다는 네. 예, 그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네. 달려가서 어쨌든 제일 먼저 깃발을 꽂아야 그렇죠. 예, 네. 된다는 거죠. 하이퍼스케일러들 말고도 이제 최근에 그 페블이라고 클로드가 냈잖아요. 근데 바로 못 쓰게 쓰게 막았잖아요. 했죠. 근데 그걸 보면서도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국가들이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 활용해가지고 막 사람들 다 자르고 업무를 자동화를 시켜놨는데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금지 딱 시키면은 기업이 갑자기 뭐 셧다운 되는 거 아니에요? 멈추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리스크를 안 지려면은 국가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종의 네, 유틸리티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모델이. 예. 네. 그러면은 그래도 AGI가 나올 때까지는 네. 그때까지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네. 그리고 또 메모리 그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 네.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네. 계속 필요로 하는데 네.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수렴이 되고 범용화가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랑 이제 이 네. 모든 거를 하드웨어까지 다 이제 풀스택으로 갖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다시 갈 거다.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이제 범용화된 모델로 저렴한 모델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은 전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이제 도입을 더 많이 할 테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컴퓨팅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컴퓨팅 수요가 생기면은 걔네들이 다 컴퓨팅은 제공하는 네. 애들이니까. 근데 지금 네. 투자하시는 그 종목을 보면은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는 구글, 엔비디아. 둘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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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은 손주부님께서 약간 주목해서 보시는 하이퍼스케일러 딱 그 두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애플이나 저는 메타, 그렇게 예. 봐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결국 돈 싸움으로 가면은 돈 제일 많은 애가 이기니까 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나 보유하고 있는 돈 이런 거 보면은 구글은 계속 꾸준히 돈을 벌고 있고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도 퇴사하고 돈 없을 때 막 아껴 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리도 집에서 깎고 바리깡으로.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차가 고장 났는데 유튜브 본 다음에 차도 막 고칠라 그러고 막 별짓 다 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A부터 Z까지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보니까 네. 데이터도 계속 습득이 되고 칩도 스스로 디자인해서 만들고 그리고 서비스도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 모델을 올려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식당으로 따지면은 정육식당 같은 그렇죠. A부터 Z까지 다 아는 고급 정육식당. 네네네. 질 좋은 고기를 갖고 있는. 네, 네. 결국엔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구글하고 엔비디아. 네. 네.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는 요 두 개의 기업들이 조금 네. 더 높이 보시는 거고. 네.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계속 우리가 반도체에만 너무 지금 집중을 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이 사이클이 끝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네. 그럼 어디로 이 돈의 흐름이 또 갈 것인지에 네. 대한 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변동성이 지금 계속 엄청나게 심한 장인데 그거 이제 주요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가 계속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손주부님께서도 혹시 레버리지 쓰시나요? 지금 ETF, 네. 하나 있어요. 그래요? 코스피 3배 레버리지를. 코루? 네, 코루. 그것도 역시 이제 직투. 네, 직투로.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네. 굉장히 소량을 샀었는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해서 저 원래 레버리지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또 하려고 보니까 뭐 교육도 받으라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샀는데 완전 고점에 물려서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들도 물릴 때가 있네요. 네,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심리를 좀 이해를 하게 된 게 이게 도파민이 하루에 막 너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빠질 땐 가슴이 아프지만. 오랫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해오시면서 작가님만의 뭔가 매도나 매수의 기준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쓰는 게 뭐냐면은 워런 버핏이 말한 경제적 해자 있잖아요. 네. 경제적 해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이제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제적 해자가 넓은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인데 근데 이거를 초보자가 알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해자만 집중적으로 리서치하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 모닝스타라고 아침의 별, 그러니까 모닝스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근데 인공지능이 시중에 있는 엔간한 데이터를 다 학습을 맞춰가지고 이제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할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만약에 엔비디아면은 엔비디아의 경제적 해자를
모닝스타 방식으로 알려줘 그러면은 오. 알려줘요. 네. 카테고리가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넓음, 그 다음이 좁음, 내로우하다 그러고 네. 마지막이 없음. 제가 매수할 때 첫 번째 보는 게 그거예요. 경제적 해자 넓음으로 뜨는지 오. 아니면 적어도 좁음으로 뜨고 있는지. 네. 근데 그거를 한 다음에 또 보는 게 이제 좋은 기업이면 좋은 기업일수록 비싸게 받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비싸게 받아도 사야 되잖아요. 옛날에 스위스에 여행을 가는데 컵라면 하나 소짜를 그렇죠. 2만 원 넘게 파는 거예요. 그 융프라우 네, 꼭대기에서. 네. 그래서 4인 가족 먹는데 거의 한 10만 원 나와서 내 충격을 먹었는데 그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은 이제 수익성 지표 중에 ROE 그러니까 Return on Equity 값이 되게 높게 나와요. 네. 그래서 버핏이 제시했던 건 한 15% 이상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ROE가 높다라는 게 역설적으로 경제적 혜자가 넓으니까 대체제가 없고 대체제가 없으니까 비싼 가격으로 받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업의 조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수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정성 분석을 하는데 글래스도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뭐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죠. 평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다가 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든지 네.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매니지한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오늘 한 일 뭐 지금 했는지 어디야? 회사 전화기로 전화해. 대표님 그래요 지금? 아니, 저희는 회사 전화기가 없어요. 아, 예. 예전에 항상 그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네, 동선 그런- 파악하고. 맞아요. 네. 그런 기업 걸른다. 아. 점수가 이제 3.5 미만이면 네. 엔간하면 거르고 우리나라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점수를 다 짜게 주셔가지고 3.0만 넘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2점대면 다 일단 거르고 아. 일단 그런 식으로 종목을 골라내는 편이에요. 오. 그리고 이제 이게 싸졌을 때 사는 게 좋으니까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PEG 지표를 저 주로 보고요. 네. 그래서 그게 1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봐서 매수할지 말지를 한번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도하는 시점은 발굴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 혜자가 넓었는데 점점 좁아지고 아예 없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기업은 ROE 값이 점점 떨어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혼자서 다 해먹고 있다가 시장에서 경쟁사가 막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비싸게 못 받잖아요. 왜냐면 대체제가 많으니까. 네. 그러면 ROE 지표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ROE 값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생각을 해서 매도를 고려하죠. 근데 애당초에 살 때 네. 굉장히 경제적 혜자가 큰 애들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엔간해서 매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 시점은 네. 제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이 뭔가요? 필요할 때 엔드 네. 더 좋아 보이는 주식이 있을 때 더 빨리 오를 것 같은 주식이 보이면 팔고 옮겨 타요. 그래서 작년 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안 좋은 회사라서 판 건 아니고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주식도 오르는 스피드가 좀 떨어지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쪽을 좀 옮겼고 메모리도 똑같아요. 메모리도 지금은 막 실적을 막 미친 듯이 막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기저 효과 때문에 미친 그렇죠. 실적에 또 더 많이 내야 맞아요. 되니까 그 율이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조금 잣대를 높이 올려서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도 옛날에 보면 실적 맨날 어닝 서프라이즈 그렇죠. 해도 막 주가가 많이 못 올랐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때쯤에 이제 메모리 쪽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그 다음에 달릴 게 뭘지 찾아볼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섹터에 있는 기업들 중에 괜찮은 기업들이 지금 PEG 값이 1 밑으로 떨어진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심히 째려보고 네. 있죠. 이 네. PEG 값은 다 구글에 다 검색해보면 나오는 거죠. 구글에도 나오고 제가 주로 보는 사이트가 Seeking 알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기를 메뉴 탭을 클릭하면은 네. 그 안에 이제 PEG 값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PEG 값이 지금 1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짜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올해 거의 많이 네. 조정받아가지고. 그렇죠. 네.
이게 확실히 넥스트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언제까지고 네. 이 메모리가 갈 수 있는 네. 노릇도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샌디스크도 그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발굴을 하신 거예요? 샌디스크는 pH 값이 너무 낮은 데다가 네. 일단은 걔를 이제 경제적 해자 분석을 해보면은 얘는 업슴 아니면 네로우로 나오는데 오, 그러면 그쵸. 투자를 하면 네. 안 되는데 근데 얘를 스터디하면 할수록 이게 지금 네로우에서 와이드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회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와이드인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네로우에서 네. 와이드로 움직여가고 있는 애. 네로우에서 와이드로 갈 수도 있구나. 네. 보통은 되게 유니크하게 그 기술이 있다가 뭔가 점점 이 회사를 네. 잃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시장이 완전히 이제 바뀌면서 네. 가지고 있던 게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예, 이렇게 네. 와이드로 돼가는 그런 기업들. 네. 샌디스크 예를 들면 샌디스크는 그냥 낸드 만드니까 맞아요. 그거 완전 범용제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핵심 회사가 보니까 그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네. 데이터 센터마다 인공지능 모델이 다르고 그 걔네들한테 어떻게 보면 최적화를 시키는 걸 잘하더라고요. 샌디스크의 강점이 네.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낸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쓰다 보면은 이게 점점 마모가 되는데 낸드 메모리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쓰고 어떤 부분이 덜 쓰고 있으면 덜 쓰는 부분에다 저장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효율적이니까. 것들 잘 나누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각각에 맞춰서 그거를 최적화를 제일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다른 낸드가 더 싸다고 이 최적화시키는 기술은 별로 믿음이 안 가니까 못 가는 거죠. 락인 네. 상태. 지금도 네. 괜찮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진입하는 것도? 저는 괜찮게 봐서 지금 아직 계속 보유하고 있고 이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이제 다 추론 영역 가고 그 다음에 뭐 휴머노이드도 서비스로, 네.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하고 막 그러면은 그냥 일반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D램이 한 8기가 되고 그리고 낸드가 한 128기가 정도 되는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필요량이 30배가 필요해요. 일반에. 근데 자율주행이랑 또 휴머노이드 차이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와, 그러니까 일반 차량에 네. 거의 300배 그러네. 들어가는 네.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네. 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중국은 이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지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300배가 필요한 메모리가 필요한데 지금 메모리 3사가 늘리고 있는 반도체 증설 속도로는 이거는 내 꿈을 그렇죠. 죽어서나 이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자기가 스스로 테라팹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이런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이제 네. 메모리 회사들이 네. 이제 계속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손 작가님만의 매수 이제 기준은 일단 네. 3가지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모닝스타 방식으로 아, 이 경제적 해자를 이제 적어도 네. 네로우 이상, 네네네. 그러니까 네로우 아니면 와이드 네네네.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ROE는 이제 15% 15% 이상.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성적 평가로 네. 이제 들어가서 글래스도어나 이제 한국은 블라인드 블라인드. 이제 네. 들어가셔가지고 네. 마이크로 매니징은 거를 네, 그리고 네. revolving door라는 네. 말이 있는데 네. 회전문인데 이게 이직률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거르죠.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하셔서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점점 더 하이퍼스케일러나 이제 아.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네. 째려보시고 네,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맞습니다. 또 하나 네. 배워가네요. 네. 국장 비중이 이제 10%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작년 삼전 한익이에요. 네, 네.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그 삼전 한익은 그러면 이제 동률로 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동률로 네. 처음에 시작했는데 네. 한익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한익이 조금 더 커졌어요. 혹시 둘 중에는 어디를 좀 더 선호하시는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호불호가 없으실까요? 단기적으로는 한익이 좋아 보이고, 네. 네, 중장기로는 삼전 좋아 보이고, 제 눈에는. 네. 왜냐면은,
아니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한익이야 뭐 지금 HBM 그렇죠. 그거 순혈. 예. 완전 네 순수. 적통이잖아요 네. 완전.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가 있는데 이게 조금씩 흑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돈을 막 벌기 시작하면은 네.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지금 좀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것도 좋게 보고 예.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은 사실 뭐 마이크론보다 지금 다 삼성 싸죠. 하는 게 훨씬 다 네. 싼 편인 거잖아요. 네. 국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지금 싸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 정도의 지금 갭이 있는 거가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이런 지정학적 우려 뭐 이런 것들 다 반영하고 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는지. 반영된 것 같아요. 아. ADR 해서 이렇게 하이닉스가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이거는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ADR로 들어가는 순간 또 이제 ETF에 편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패시브 자금 계속 네.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거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손주부님은 주로 성장주 투자를 어쨌든 제일 비중을 높이 맞아요. 가져가시잖아요. 네. 근데 또 보면은 또 레버리지는 잘 안 쓰시고, 그러니까 네. 성장주 투자자인데 네. 굉장히 신중한 느낌이 또 들기도 한단 말이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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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좀 그런 위험 관리나 지금 어떤 식의 리스크 요인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이런 것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부터 8월까지는 다 휴가 기간이어서 그 주식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가 펼쳐져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그 레버리지 상품은 좀 쓰는 거를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슈드를 활용을 해서 리스크 헤지를 하는 방식도 괜찮아 보여요. 슈드가 지금 퍼 기준으로 한 15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들고 있다가 시장이 조정받을 때 슈드는 청개구리라서 잘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때 빠진 성장주를 좀 줍줍했다가 슈드를 팔고 네. 그랬다가 이제 성장주가 다시 또 정신 차려서 많이 오르면은 그러면 조금 익절해서 다시 슈드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멘탈 관리 하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드 말씀 잠깐 주셨었는데 네. 실제로도 슈드랑 나스닥에만 이렇게 두 개를 투자하시는 그 ETF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 괜찮게 봐요. 아, 그래요? 네, 그 슈드 한 방법도. 30%, 네. 나스닥 한 70% 하다가 이제 조정받았을 때 슈드 좀 팔고 나스닥 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슈드가 그 하방 방어할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일 힘들었을 때 22년도에 금리 인상기. 금리 인상 때 거의 S&P 500이 거의 20% 가까이 빠졌는데 그렇죠. 슈드는 3%밖에 안 빠졌어요. 슈드라 하면 이제 미국의 고배당주들을 모아놓은 맞아요. ETF인데 네. 배당 성장주들을 맞아요. 모아놓은 네. 이제 상품이죠. 네. 이게 확실히 하방 압력이 올해 네. 연초에도 나스닥이 안 갈 때 슈드는 또 오르고 맞아요. 이런 게 있어서 맞아요. 전쟁할 때 슈드는 네. 올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리스크 헤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네네. 또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네, 그쵸? 추천드리죠. 그렇게 네, 네. 하시는 거를. 네. 그렇구나. 네. 이것도 또 꿀팁 하나 얻어가겠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하이퍼스케일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또 우주 섹터도 또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또 슬픈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네. 이제 우주 섹터 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너무 여쭤보고 싶어요. 좋게 보는데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부담이 돼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마이크론 투자한 것 자체가 저는 우주 섹터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 왜요?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우주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수많은 칩이 들어갈 텐데 그 칩은 그냥 아무 칩이나 갖다 꽂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 방사선이 있어서 네. 그냥 그 우주에 보내면 이게 다 타버린대요. 네. 그래서 방사선 내성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온도 기온 차도 극심하잖아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칩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그러한 칩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근데 그거를 마이크론이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니까 나사랑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합병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막 쏘아 올리기 시작할 때쯤에 이제 그때쯤 만약에 마이크론이 힘들어지면은 그게 또 다른 추진력이 될 것 같아요. 주가 상승에. 네.
그러면 지금 그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마이크론이 결국에는 반도체,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네. 이제 적용 가능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니 이게 네. 지금 우주 섹터에 투자하는 거랑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있고 우주 섹터도 좋은데 이게 조금 손이 잘 안 나가는 게 스페이스X도 분명 좋은 회사임에 분명한데 네. 이제 그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PSR이라고 있잖아요. 네. 매출의 몇 배가 시총이냐라고 하는데 그 평균이 S&P 500 평균이 한 PSR이 이제 매출의 3배가 네. 시가총액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배를 넘어서니까 조금 제가 그렇죠. 네, 네. 무서워서 손이 손이 안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확실히 네. 이게 밸류에이션을 정말 완전 천장을 뚫고 나가버리니까 네. 그래서 뭐 시초가로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네.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 네. 뭔가 아직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7월 7일에 보니까 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긴 살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오르긴 오를 텐데 8월 달부터 이제 구주 매출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들고 있던 네. 사람들 물량이 20%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꾸준히 네. 연말까지 계속 꾸준히 나오니까 그거 어떻게 또 될지 약간 눌리고 네, 하는 어떻게 될지 효과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안전한 투자가 있는데 아, 이런 네. 변동성 높은 투자를 할 네.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 네, 저도 네, 네. 비슷해요. 아, 주식의 가격은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7월에는 수요가 우위일 것 같은데 8월부터는 계속 공급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래 들고 있던 분들이 계속 파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부담이 되어 보여요. 6월에서 8월까지는 아까 거래량이 적어서 시장이 원체 역사적으로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짚어서 봐야 되는 돌다리가 있을까요? 그때쯤 되면은 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 중에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정책도 있지만은 이제 재무부가 돈을 써서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네. 아내한테 네. 신용카드를 주어요. 그다음에 아내한테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거 오. 마음대로 사라. 네. 그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 잔고가 계속 쓰면 줄겠죠. 쓸수록 계속 줄겠잖아요. 그 대신 저의 돈이 시중으로 계속 풀리잖아요. 재무부 잔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재무부 잔고가 지금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사이를 계속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 정부에서. 근데 이제 그게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거를 다 쭉 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유사 양적 완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뭐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다들 막 얼어붙어 있는데 선거 막판에 이거를 카드를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그냥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다 몰려오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한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좋으면 사실 좋으면은 한국 시장도- 뭐 한국 시장도 좋겠죠. 요즘은 코스피가 거의 나스닥과 붙어가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나스닥 지수 영향을 준다잖아요. 네네네네. 아,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어쨌든 중간 선거 때문에 재무부가 네. 유사 양적 완화를 네. 하면은 이제 주식 위험 자산에는 이제 네. 좋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네. 이제 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거네요. TGA 잔고, 재무부 일반 계좌 잔고를 네.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아, 네. 아, 그래서 TGA 잔고구나. 이것도 이제 검색하면 다 구글에 나오죠. 검색해서 TGA 트레저리 네. 제너럴 어카운트 재무부 일반 계좌 네. 줄임말이거든요. 네, 그 검색하시면은 수준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찰랑찰랑 물이 차 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아 이제 돈 돈을 푸는 거 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이것도 굉장히 좋은 뭔가 보이는 지표네요. 네, 네. 아, 하도 주변에 요새 뭐 사야 돼?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그냥 뭐 네. 그러면 제 포트 그냥 말씀드려요. 전 아. 메모리 위주로 들고 네. 있고 그냥 계속 들고 갈 거다. 네. 그냥 그 정도. 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분들께 이런 이제 TJ 잔고, 뭐 아까 뭐 글래스도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알려주면은 네. 저는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하도 그렇게 뭘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이런 일반 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현장에 다니면 좀 예전이랑 뭔가 달라졌다든지, 뭐 사람들이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많다든지, 이런 뭐 에피소드들이 혹시 있을까요? 삼전 한익 언제 사요? 지금 사도 돼요? 뭐 이런 질문들. 맞아요. 네, 거의 네. 질문의 한 80%는 삼전한익 이제 팔아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네, 계속 들고 가도 돼요? 네.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냥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는 그냥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제일 걱정하는 거는 중국산 반도체를 지금 못 쓰게 다 막아놨는데 네. 미국 정부가 어제 또 애플 팀 쿡이 그렇죠. 네, 중국산 반도체 좀 쓰게 해달라고 막 로비했다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허해 주는 순간 이게 조금 우리 메모리 기업들. 3사 안 좋을 네. 수가 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전 되게 낮게 보고 있어요. 음. 왜냐면은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치. 경합주에서 이겨야 되는데 네. 거기가 대부분이 뭐 과거에 이제 제조업 기반의 주였는데 거기에 내러티브가 중국 때문에 제조업이 다 없어지고 일자리 다 뺏겼다 그래서 그 경합주에서 중국 때리기를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중국 반도체 써도 돼 이러면은 야당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네.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적대 국가의 제품을 쓰게 해준 그러니까 선거에 써먹기 그렇죠. 좋은 슬로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막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그렇죠. 반도체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안 하는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산 반도체가 들어와도 인하 효과가 10%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업계에서. 그래서 마이크론 CEO랑 싸우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랑. 니네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22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그러니까 그때 반도체 5달러밖에 안 쳐줬는데 너희들 때문에 뭐 그게 마이크론 때문이에요. 수요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가격이 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팀쿡이 은퇴를 선언을 이미 했잖아요. 9월인가부터 이제 물러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본 건가. 왜냐면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네. 로비를 했다는 게 그만큼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힘들다는 거를 어필하는 것도 있지만 뭐 한편으로는 그냥 한번 찔러나 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용돈을 30만 원을 달라고 일단 질러요. 원래 필요한 건 10만 원인데 세게 일단 지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팀쿡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산 아이폰만 중국산 반도체 쓸 수 있는 게 원래 목적일지도 몰라. 그러네. 일단 세게 부른 거예요. 내고를 하는 거지. 그거 안 되면 이거라도 하게 해줘. 그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올라서 재료비 오르면 이제 실적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할 만큼 했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주들한테. 그렇죠. 이사회랑. 그러니까 쇼하는 걸 수도 있고 나는 할 만큼 했다. 가격도 올렸고 로비도 정치권에서 중국산 써달라고 하고 근데 얘네들이 막아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면피되죠 그러면. 두 가지 다인 것 같은데요. 충분히 진짜 납득 가능한.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산 반도체가 언젠가는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뭐 전문가분들 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사이클은 이제 중국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언젠가는 또 이게 시장이 양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전제품이나 저가사양은 중국이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완전 고사양 이쪽은 그냥 하이퍼스케일러들 납품하는 거는 다 그냥 3사, 메모리 3사. 지금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범용 반도체를 조금씩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오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이퍼스케일러에 납품하는 거는 중국산 반도체 넣었다 그러면 찝찝하잖아요. 백도어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예전과 용도에 같은, 따라서 예, 범용이라기보다는 완전 네.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맞춤형으로 가든지 네, 아니면 네. 이제 완전 중국산 네. 저가식으로 가든지 이렇게 나뉠 네, 가능성이 시장이 높다. 양분돼서 네, 갈 네. 수 있다. 네. 이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 지금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네. 적어도 언제까지는 갈 거라고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옛날 그 90년대 인터넷 때랑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프라가 그때는 광통신이나 뭐 이제 통신망을 깔고 나면 그냥 끝인 건데 지금은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전력이 지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전력이 제한되어 있는 게 킥인 것 같은데 전력이 제한되어 있고 전력이 부족하면은 전성비가 좋은 칩으로 계속 갈아 낄 수밖에 없어요. 아, 전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의 량이 정해져 있는데 예. 에어컨을 방마다 4개를 달고 싶어. 과거형 에어컨으로는 그게 불가능한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전성비가 좋아서 그렇죠. 가능해지면은 그걸로 다 바꾸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4등급밖에 없었는데 네, 이게 다 1등급으로 되면은 네, 1등급으로 다시 바꾸는. 그렇죠. 그래서 젠슨 네, 왕도 계속 얘기하는 게 새 칩 사는 게 니들한테 이익이다라고 네.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넷 붐 때는 진짜 통신망만 한번 깔고 나면 깔면 끝인데 지금은 계속 갈아 끼는 게 이득이니까. 전력 효율도 왜냐면 좋은 네. 매물이 계속 나오고. 네. 그리고 전력이 계속 제한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깔 수밖에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사이클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왜 전력이나 방산이나 뭐 또 다른 이제 네. 조선 뭐 이런 이제 작년에 한참 좋았었던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안 하세요? 전력이나 이쪽보다 그냥 반도체가 좋아서? 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원리가 그냥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이 돼서 한번 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산 같은 네. 경우에는 한번 판매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터져서 이걸 소진해줘야지 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 전력이 극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갈아 끼는 게 더 이득이고 그리고 지금 모델 경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 경쟁을 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남들이 계속 네. 하고 있으니까 이 죄수의 딜레마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끝을 모르는 구글의 CEO도 그랬잖아요. 나 파산할 때까지 투자하겠다. 일단 달려. 네.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 지금 네. 이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아,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계속 뭔가 회사채 발행하고 IPO 하는 것도 다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인데 맞아요. 이런데 뭔가 금리 얘기가 또 나오면은 뭔가 네. 시장이 한번 또 훅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도 그냥 두드려 맞으려고요.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느긋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장에서도 사실 요새 막 그런 뭐 오픈 채팅방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네. 시장이 하루에도 막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네. 막 난리가 난리죠. 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느긋하게 투자할 수 있는 비결. 아, 그러니까, 비결이요? 네, 주린이들이 지금 네. 워낙에 또 시장에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또 개인 투자자 또 전업하시는 이제 네. 작가님 입장에서 네. 주린이 분들에게 좀 줄 수 있는 조언들 이런 것 좀 몇 가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시면은 개별 종목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냥 지수 ETF, 스파이엠, QQQM 네. 그거 채워 넣으시고 슈드 20에서 30 정도 넣었다가 1년에 한 번씩 조정이 왔을 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드를 이제 QQQM이나 뭐 이제 CNN 공포지수 봤을 때 네. 약간 extreme fear 극단적 고공포 상태 갔으면은 그러면 그때 슈드가 일종의 현금처럼 작동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더 좋다기보다 베타 값이 높은 더 빨리 오르는 거 네. 그런 거 몇 번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1년에 수익률을 어느 정도 20-30% 사이를 유지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10년에 한 10배 불거든요, 원금이. 그렇죠. 그게 귀찮아서 아예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들고만 있어도. 네,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3개 ETF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모아가세요. 그 세 것만 개랑 해도 스파이엠, QQQM, 슈드 이렇게 세 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수익률로 봤을 때 10년에 한 3배에서 한 4배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가 10년 누적되면은 얘가
10년 누적에 3배고 20년 누적에 한 9배 되고 네. 그다음에 30년 누적 되면 거의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복리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리시면은 뭐 이제 사회 초년생이면은 그냥 이것만 해도 1억만 넣어도 나중에 이제 한 30억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은퇴할 때쯤에 저는 진짜 이거 왜 안 했는지 너무 후회돼요. 네. 네, 진짜 아니, 아직 어리시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중년이에요, 대표님. 그래서 이거를 네. 정말 사회 초년생들한테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네. 적립식으로 그냥 꾸준히 네. 이것만 3개만 사라.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CNN 공포지수가 정말 극단적 공포로 갔을 때 네. 안정적인 거 슈도 약간 팔아갖고 네. 나스닥으로 아니면 넣어놓고. 그때는 이제 좀 욕심을 부리자면은 이제 개별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한 5천 정도 그렇지. 넣는다든지. 맞아요. 근데 아니요. 그게 좀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럴 시기에는 또 이제 다 그럴 수 있어요. 하한가 맞고 네. 우리 202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각나시잖아요. 네, 그때 전 종목 하한가. 맞아요. 네, 이럴 때는 진짜 어. 손이 안 나가는 것도 하긴 맞거든요. 그렇긴 그래요. 네, 네. 근데 2008년 이후로 연준이 되게 액티비스트가 돼가지고 네. 개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방어하려고. 네,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막 ETF도 사들이고 회사채도 막 사들이겠다라고 시장에 시그널 주고 그러니까 조정이 와도 거의 한 6개월 내에 다 회복되는 것 같아요. 2008년 이후로는. 그리고 이제 은행도 금융위기가 올 것 같으면은 24시간 스탠딩 레포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점당포 같은 거죠.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너 위기가 오면 나한테 와서 돈 가져가.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잘 안 와요.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지표 중에 하이 일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 안전한 국채 금리랑 그리고 이제 위험한 채권의 금리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게 금리 차이가 그죠. 되게 커지잖아요. 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3% 미만으로 한 2% 중반대로 관리를 되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니까 이제 네. 정부나 연준이나 네. 막 적극적으로 좀 관리해서 개입을 해요. 이거를 바로 살리려고. 네, 살리려고 애를 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이게 걱정을- 조정이 오면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여윳돈이 네. 있으면은 사면 좋고. 사면 좋고. 네, 네. 네. 그러면은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이렇게 ETF만으로도 그냥 3개만 하면은 충분히 돼요. 어리니까. 어리니까. 어린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맞아. 어린 게 최고입니다. 10년에 10배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뭔가 공부하거나 찾아보지 않아도 네. 여기만 그냥 꾸준히 알아서 리밸런싱 해주고 네. 하니까 하면 좋고 그러면은 좀 이제 저 같은 중년이나 아니면 이제 네. 은퇴를 앞두신 분들 뭐 네. 이런 분들께는 혹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은퇴를 앞둘수록 적극적으로 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이제 슈드 비중을 점점점 늘려가시라고 네. 하는데 이건 개인의 리스크 테이킹 성향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적극적 투자자면은 슈드를 최소한 줄여버리고 네. 저처럼 뭐 개별 종목 네. 그런 거 이제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그런 걸 많이 채우고 근데 내가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슈드 비중을 많이 높이시고 근데 이제 내가 일단 모아놓은 게 많이 없는 상태라면은 이게 이때가 좀 제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맞아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씨드를 키워야 거기서 네. 뭔가 안정적으로 굴려도 할 텐데 씨드가 네. 작으면 네.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 그냥 이거는 제 경험인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씨드를 들고 있어요. 일단 차를 처분하는 순간 차값도 나오고 그쵸. 차에 매달 들어가는 돈이 알게 모르게 네. 유지비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네. 네. 감가상각비랑 다 기름 그런 거랑 네. 다 합쳐서 그리고 은근히 내가 집에 은근히 많이 그럼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신축 아파트 인기가 많긴 한데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전세로 들어가면.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아끼고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너무 공포가 너무 심해가지고 보험금으로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게 좀 안타까워 보였어요. 제 눈에는. 네, 근데 네. 이게 사람마다 뭐 안정을 우선시 하시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보험금으로 거의 막 100만 원씩
넣으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니까 근데 이제 차라리 그거를 보험이라 생각하고 그냥 S&P 500을 이렇게 그렇지. 모아 나가면은 근데 보험은 쓰려면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야지 쓸 수 있는 건데 얘는 그냥 계속 누적되는 순간 그냥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태어나자마자 그 애들 태아 보험 태아보험. 그게 네, 유행했었거든요. 유행했죠. 유모차 네. 주고 막. 네. 근데 그걸 다 해지하고 어. 주식으로 다 바꿔줬어요. 와. 근데 지금 운이 좋아서 네. 고2인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자랐는데 네. 그 주식이 누적이 되니까 거의 1억이 다 됐어요. 와. 네. 그 보험금을 네. 그대로 주식으로만. 그걸 생각해서 보험금 네, 네. 대신에 와. 이렇게 넣어줬는데 세고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이제 휴대폰으로 따지면 저 휴대폰 요금 저 14,000원짜리 알뜰폰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CD가 작다고 탓하지 말고 네. 네가 타고 있는 차를 탓해라 이건가요? 찾아보시면은 은근히 그렇죠. 돈 나올 때가 많아요. 아, 네. 그거를 이제 작가님도 투자에 쓰시고 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쵸. 저도 네. 이제 공포장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다 네. 크게 용기를 내서 네. 이렇게 그게 진짜 돈 버는 길이 그 네. 뭐지 자산 이런 거 재무 관리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보험금은 급여의 10% 맥스가 10% 정도로 잡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 100만 원씩 한 달에 종신보험 네. 막 이렇게 내시는 네. 예전에는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가입 많이 네. 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아, 네. 네, 뭐 네.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이 가입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네, 네. 이래 개인들이. 월급쟁이들은 그렇죠. 이제 조금 어. 월급 생활자는 조금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한번 네. 여쭤보고 싶어요. 그 어쨌든 미국 시장 비중이 90%니까 네. 이게 양도소득세랑 뭐 물론 22%또 분리과세가 되긴 하지만 네, 네, 네. 좀 세금의 부담이 그래도 네. 이제 국장보다는 좀 클 것 같은데 네, 네, 좀 네. 어떻게 좀 절세하는 그런 팁도 있으실까요? 절세 네. 팁은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서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아니 증여하는 방법. 그렇죠. 부부간 네, 6억씩 할 수 네.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4인 가족이면은 이제 250만 원씩 해서 다 1,000만 원씩 나눠서, 네. 매년. 근데 그것도 10년 쌓이면 1억이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매번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면은 팔았다가 다시 사시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내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그냥 이상으로 네. 버시니까. 마인드셋을 네, 항상 이거는 벌어서 내는 거니까 세금 절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조금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삶이 펼쳐지고 네. 난 그냥 많이 벌고 많이 낼게. 나는 네. 양도세 1억 내는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 그러면은 그런 삶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돈이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양도세는 어찌됐건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돈 내는 순간 다 깔끔하게 끝이에요. 네. 금융소득으로도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안 끼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직장생활해도 거의 20% 30%대 세금 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생각하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팔아야지 이게 그렇죠.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안 팔고 장기 투자하면은 세금 안 내고 그냥 계속 불어나기만 하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나중에 뭐 1년에 1억씩 필요하다면은 뭐 한 2배 먹어서 1억씩 팔면은 그래봤자 뭐 1년에 한 1,000만 원 내는 거니까 세금 네.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직투는 분리과세의 매력이 네, 네, 네.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부터 저희 목표는 양도세 1억 내는 여자 되는 걸로. 네. 네. 좋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 자녀분들 계좌도 직접 운용하시잖아요. 그냥- 운용은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냥 일단 물려준 다음에 네. 지들이 알아서 네. 그럼 이제 태어나자마자 증여 이제 저도 그거를 태어나자마자 못하고 네. 나중에 좀 뒤늦게 증여를 네. 해줬는데 재밌는 게 애들이 자기 주식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오른 날에는 기분이 좋아 있고 정말요? 네. 아빠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금융교육을 하시는 예, 거구나. 그래서 뭐 엊그저께는 아빠 그러면 어떠한 주식을 사야 돼? 네. 물어보길래 간단해. 어떤 주식을 사면 되냐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네. 기업을 사면 돼. 그리고 네 커리어도 비슷해. 네 커리어도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은 안 좋은데
그렇죠. 너 지금 노래 좋아하잖아. 근데 가수 되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너처럼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치면서 작곡도 하고 근데 얘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러니까 다재다능하네요. 그거를 복합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니까 기업 찾을 때도 그런 기업을 찾으면은 그런 기업 오래 투자하면 돼.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와, 이렇게 또 네. 자녀 교육까지, 커리어 교육까지 한 큐에 아, 네. 하시는 손주부님. 아, 네. 역시 주부의 힘이 느껴집니다. 아, 네. 그 자녀분들 계좌는 엔비디아 한 종목으로만 가져가신다고 그때 말씀. 지금 엔비디아를 그냥 엔비디아가 일종의 헤지 펀드로 바뀌었어요. 지금 변질됐어요. 어떤 의미예요? 그게? 엔비디아가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되니까 이거를로 R&D를 하고도 너무 많은 돈이 남으니까 이거를 AI 업계에서 잘 나갈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기 그렇죠. 시작을 지분을 했어요. 조금씩 네. 계속.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텔 많이 들고 있고 코어 위브, 네비우스 이건 네오 인프라 업체인데 네. 네오 클라우드 업체 그리고 또 노키아도 많이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 기업들의 지분 가치가 막 네. 계속 올라가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커지면은 엔비디아 지분 가치도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맘 편히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아, 그런 의미에서 헤지 펀드가 됐다. 그거 네,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녀분들 계좌는 엔비디아로 계속 일단은 운영을 그냥 하실 계획이신 거죠? 현재로는 그런 상태인데 또 바뀔진 몰라요. 마음이 그렇죠. 바뀌어서. 아, 또 정말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장시간 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지금 네. 시장 현황 또 네. 이제 운용하시는 이제 투자 현황 다양한 꿀팁들까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저희 와이스트리트 또 구독자분들께 마음이 불편하고 좀 네. 시장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네. 좀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또 이렇게 지금 또 신규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또 이제 투자자 선배님으로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너무 조바심을 안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떨어지면은 막 마음이 출렁거려가지고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조금 오르면은 익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는 시선을 긴축해서 보면은 저는 그래요. 이 좀 불안한 감정이 좀 많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인공지능이 학습한 거는 대부분 텍스트 기반, 문서 기반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시각을 통해서 학습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면은 그냥 우리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작가님이 이제 이런 대본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얘 용량이 1메가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찍은 영상을 전환을 하면은 거의 막 수십 기가바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멀티모달 학습하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텍스트 기반 학습만 했고 그러면 그것만 떠올려 봐도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궁극적인 목표가 위성 4만 개 이상 띄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태양 주변에다가 수십억 개 띄우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완전 초반 같이 느껴져요, 저는. 근데 이건 저희 생각일 뿐이고. 네. 멀리 보고. 네. 네. 그래서 주린이 분들은 그냥 지수 투자, 아까 말씀드린 3개, 그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실력이 좀 붙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소액만 조금씩, 개별 종목 조금씩 해보시고. 근데 이제 또 너무 욕심 부리진 마시고. 네. 그냥 그 정도만 지키면은 한 20년 맞아요. 뒤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년이 너무 먼 것 같은데 금방입니다.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저 2002년 월드컵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네, 금방입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마음을 멀리 보고 네네네. 네. 10년이면 10배를 벌 수 있으니 이제 꾸준히 네. 지수 투자만 해도 네. 그 투자에 계속 그 시장이 머물러만 있으면 네. 충분히 또 누구나 네. 달성 가능한 성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네.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손주님. 다음에 네.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